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저요? 일이 있나요? 지난주 봤나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아, 그랬구나. 예. 제가 요즘 그 집회에 많이 나가서 네. 시간 조정 때문에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 집회 나가면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 뭐 MZ 세대들이 분위기를 꽉 잡고 있다고 하던데. 아, 저는 사실 그런 분위기를 참 좋아하고요. 네, 저도 그 네. MZ의 첫 시작인 나이로서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저는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투쟁 뭔가 최루탄이 날아다녀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제가 빨간색 두건을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여매고 투쟁을 외쳐야 됐을 것 같은 그런 건데 굉장히 그 콘서트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네. 되게 친근하게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사실 되게 저도 그 분위기 되게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걸 더 놀랬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로 싸움을 할 수 있다,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랬는데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걸 더 놀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제일 문화적 충격이었죠. 특히 그 얼마 전에 그 남태령에서 네. 있었던 그 현장을 보면서 어 걸그룹 노래를 부르는데 BTS가 나오고 뭐 소녀시대가 나오고 블랙핑크가 나오는데 아 이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그 자리를 뚫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밤을 새는 걸 보면서 그 추운 날 밤새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24시간을 버틴 거 아니야, 솔직히. 엄청 버텼죠.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그 버티면서 또 시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돕는 분위기가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뭔가 이렇게 소통할 만한 SNS가 그때는 발달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어디에서 집회가 일어났다, 시위가 일어났다더라, 그런 얘기만 오갔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20, 30대 여성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X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걸 토대로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유튜브로 집회 브이로그를 찍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 때에도 집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 되게 유쾌해요. 네, 집회 N년 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준비하는 모습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더라. 아, 그럼요. 빼놓을 수 없죠. 네. 뭐 두터운 레깅스 입고 그 위에다 바지 맞아요, 입고 맞아요. 그다음에 엉덩이가 차가울 걸 대비해서 약간 원피스 좀 긴 거 하나 받쳐 입기도 하고 목도리 두르고 뭐 장갑 핫팩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따뜻한 방한용품들. 네 보면서 이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윤석열은 우리를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능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은 못 이긴다. 저거는 재능도 없거든. 노력도 안 하거든. 그냥 그쵸. 분위기 잘 타가지고 어째 얻어 걸린 놈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걸 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최상목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요. 네. 참 이름도 많더라고. 대행의 대행이니 뭐 1인 3역이다. 1인 3역이니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아무튼 이 최상목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참 국힘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국짐인데 저는 국감당이라고 가끔 국감당이라고. 네, 가끔 얘기하는데 어쨌든 국힘과 한덕수가 자초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세대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돌아가는 전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빨리 이것이
좀 해결되기를 조속히 내란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진 않았었지만 한덕수 하는 여러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누구야? 이 사람들 다 뒤지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다 조사까지 다 찾거든요. 했구나. 그럼요, 다 찾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부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네요. 다 살펴보죠. 근데 다 살펴봤는데 이거 인간 같은 게 없을걸. 네. 그러니까 요 놈은 요게 걸리고 저 놈은 저게 걸리고.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뭐야 이거 쓰레기 자치장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을 비롯해서 지금 빨리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방탄을 하고 있어? 이런 게 이제 더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관심은 있진 않았었지만 이 사람 안 되겠네. 이 사람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집회에 나가서 계속 얘기를 해야 이 사람도 뭔가 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 탄핵에 대해서 어쨌든 뭐 솔직히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뭐 민주당이 탄핵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전국을 흩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청년애들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 사람들도 탄핵 되게 잘했다. 이번에 한덕수 탄핵 진짜 잘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최상목도 안 되면 탄핵이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윤석열이 참 큰일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각인을 시켜줬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자각을 시켜줬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이렇게 자각하기 쉽지가 않거든. 사실 주가 조작이나 뭐 무속이나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열은 받지만 이렇게 추운 날 나올 정도는 아니지. 네. 그런데 지금 그 불법 계엄은 어쨌든 총구를 일반 국민들한테 겨누고 국회의원들은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했고 네 쥐어벙커에 가두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은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각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최상목 너도 까불면 언제든지 끌어내린다. 뭐 대행의 대행이니 뭐 1인 3역이니 뭐 시끄럽고 너도 까불면은 끌어내린다. 내란 사태 수습 못하면 너도 끝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아유 이렇게 똑똑해졌을 줄이야. 아이고 열심히 설명해야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요새는 아니.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척 하니까 알았다. 그리고 워낙 지금은 SNS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쉽게 또 짤이나 밈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애들이 모르는 게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상목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 이제 내면을 좀 파봐야 되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좀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것이 지금 되면은 그 한마디로 항복한 애들인 거야. 그렇죠.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항복 문서 조인하고 이제 그 집행권을 넘겨주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복 문서 막 조인한 놈들이 개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이 잔당들은 항복 문서 조인하고 난 다음에 개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 받는 거죠. 특히 한덕수한테 열 받은 거였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언론인 것 같아요. 네. 언론들이 희한하게 말을 만들어내는데 난 제일 열받는 게 대행의 대행 이 말이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행의 대행은 없어요. 대행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대행이 왜 또 대행이 돼? 다음 순위 대행이에요. 1순위 대행이 한덕수고 2순위 대행이 최상목인 거예요. 근데 2순위 대행을 대행의 대행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대통령직도 최상목이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최상목이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의 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통령이 원래 하는 그 고유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해요. 국무총리도 국무총리실에서 계속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부분은 대통령 정책비서실에서 할 거고, 또는 뭐 각 수석실에서 계속 역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요. 장관급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정책실장 같은 경우 장관급이거든요. 그 장관들이 돌아가요. 다만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국무위원의 순위를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순위 국무위원이 대통령, 2순위가 국무총리고 3순위가 최상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없어졌으니까 3순위가 1순위 된 거야. 그냥 권한 대행인 건데. 권한 대행이에요. 대행의 대행은 그러니까 아닌.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뭐 약물 복용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면 은메달이 금메달을 대신하잖아요. 은메달이 금메달 되잖아요. 근데 은메달도 목이 날아가면 동메달이 금메달 되잖아요. 근데 그 은메달 보고 금메달 대행이라 그러냐고. 그냥 그냥 금메달인 거야. 이라고. 이제 금메달 승계를 한 사람이에요. 순위. 차순위 금메달인 거였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올라오는 거지. 이거를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좀 되게 악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 특히나 그런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자꾸만 혼란한 정국을 만들고 있다 이런 취지 하에서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자꾸 야기시킨다.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말장난을 사설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차순위 대행이에요. 차순위 대행. 그러니까 최상목 같은 경우는 2순위 권한 대행인 거죠. 1순위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였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로 하자면 1순위, 2순위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 연방 대통령이 갑자기 고립했다. 그 누가 대행을 할 것 같아? 부통령이 있죠. 네. 미 연방 부통령은 원래 지위가 뭐냐? 상원 의장이에요. 따라서 1순위 대통령 권한 대행은 상원 의장인 거고 2순위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하원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야.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이 돼야 돼요. 원래로 하자면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법률 개정을 하든지 해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민을 뽑은 사람을 대행을 하는데 국민이 전혀 뽑지도 않은 사람을 갑자기 대행이라고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놈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막으려면은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하는 게 맞죠.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어쨌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들이 더 커지니까. 예, 그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하는 것, 국무총리 또 뽑히지 않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사례가 없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데 대신에 프랑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돼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프랑스는 오래 얘기가 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 사람인데 특히 한덕수 같은 사람은 선거에도 나와본 놈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선거도 한 번 생판 안 나온 놈이 국무총리 2번 했다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과 같은 케이스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또 최상목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최상목 같은 애가 지가 갑자기 대통령이랍시고 국정안정에 최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짜인지 솔직히 말하자면. 맞아요. 예,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장관이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게 그건 거야. 저 자식이 또 무슨 짓 할까?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 자식이 또 무슨 짓 할까? 또 탄핵해야 되겠네? 까불면 또 탄핵?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좀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해보시니까. 네. 그래, 최상목 그래 어떤 사람이래요? 그래서. 일단 최상목이 MB 정권부터 이제 활동을 쭉 해왔던 사람인데 원래는 그 김진표 이제 전 의장이죠. 전 네. 의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활동할 때에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MB 정권 하에서 강만수 아. 장관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독한 성장주의자.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법대들만 굉장히 많이 아. 뽑고 이래서 엘리트주의자네요. 네네네. 엘리트. 그래서 사실 최상목이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에 아하. 이제 행시 29회를 하긴 했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에 굉장히 엘리트적인 그런 면모들이 있어서 강만수 픽, 이제 강만수 원픽이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언론에서도 강만수의 남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아, 답답한데, 강만수라는 이름이 정말 답답한 이름이에요. 이제 강만수가 정책적으로도 답답한 인물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금융계에서 꽤 마피아 같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네. 강만수 마피아란 말이 있을 정도면은 뭐 말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픽한 사람이다. 아, 그 말 들으니까 답답해지네. 그러니까 사실 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실제적으로 그 선배였던 뭐 한덕수나 뭐 추경호나 이런 선배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재정경제부에서도 불안한데 이 활동을 이름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모피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 활동들을 이제 해오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예, 그 뭐 국정농단 때도 이 사람이 꽤 족적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족적을 남겼는데 잘 지웠습니다. 야, 검찰에 잘 불고 어허, 빨리 도망을 친 케이스거든요. 야, 팔아넘기구나. 네. 팔아넘겼구나. 네, 아, 자기 상사나 동료나 그렇죠. 잘 팔아넘기고 도망을 잘 간 케이스.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미르재단 그 문제가 됐었던 그 미르재단을 출연시키는데 여러 그 기업들을 출연시키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경로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경련에 있었던 본부장에게 빨리 이거 출연을 시켜라. 오, 돈 내라. 돈 내라. 그래서 원래는 300억 정도였는데 500억까지 내라. 압박을 계속 넣고 그 본부장한테 화를 계속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일세,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기는 안종범 수석이 지시를 시켰다. 해서 시켜서 지가 경로해놓고. 나는 그냥 실무를 했을 뿐이다라고 했던 야, 야비한 놈이네.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할 때에 네. 공정위에다가 그 천만 주를 원래는 이제 출연하라고 공정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1,000만 주 대신에 500만 주로 하겠다 삼성이 어쨌든 순환 출자나 이런 여러 고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정위에다가 로비를 삼성이 그때 해서 좀 이재용이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로비를 하도록 그러니까 공정위를 설득하고 그 삼성이 로비한 대로 어쨌든 삼성의 요구대로 해줄 것을 계속해서 했던 게 설득을 했던 게 최상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비의 마쿠 기획자. 네, 기획자인 야, 거죠. 그렇게 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또 하나는 뭐. 또 하나는 면세점. 지금 최근에 이 사람이 그 면세점 그 뭐 술도 이제 반입하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정책 얘기한 게 있던데 어쨌든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랑 SK를 위해서 그 면세점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거를 차관 시절에 그러니까 면세점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요, 이게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면세점을 되게 제한적으로 둡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MB 때, 그 박근혜 초기에 면세점을 많이 풀어줘요. 네. 그래가지고 면세점이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경쟁이 격화돼가지고 그 당시 허가받은 면세점 상당수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명세점 정책의 책임자가 이 최상목이었어요. 네, 근데 원래는 그 면세점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책임 있게 장관급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브리핑을 해서 제 면세점 이런 정책을 펼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기자들 모아놓고 면세점 관련돼서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오. 기자들 입장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야. 저렇게 말을 해서 뭔가 정책이 바뀌거나 정책이 변하거나 이러질 않는데 왜 갑자기 저런 일을 했을까? 이제 보다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하에서 롯데랑 SK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면세점 정책들을 펼치고 그랬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세 가지 일들을 이제 한 것들을 검찰에 다 불고 심지어 검찰 공소장에 최상목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명시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으로 그거네. 이거는 플리바게닝이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런 사례가 어디 있느냐면 주로 마약 사건에서 이렇게 돼요. 마약 사건 공소장을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마약을 팔았다 이런 얘기 막 등장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풀어준 사람이지. 그래서 불고 이 불고 사람 자기는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가고 그 대표적으로 빠져나가던 사람이 그 남양유업의 그 손녀라는 황하영 씨. 네. 그 사람이 왜 드러났느냐면 다른 사람의 공소장에 황하영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다가 이게 불거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딱 그 케이스네. 물론 네. 마약은 아닙니다만. 네네네. 야, 불고 빠져나온 사람이네. 불고 빠져나오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최상목을 수사하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하고 지금 금감원장이 이복현이었고요. 그리고 특검의 장이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윤석열도 있었으니까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봐준 사람을 나중에 기재부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네. 근데 윤석열 이 그랬는데. 아저씨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가지고 피의자들하고 참 뭔가 항상 다음을 뭐 네. 도모를 하시네, 이 양반이. 네, 도모를 했죠. 부인도 그렇고. 그 이제 뒤에 얘기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윤석열이 추천을 받은 거죠. 윤석열 휘하에서 갑자기 인수위원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원래는 그 전에 농협대 총장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일동제약 사회이사도 하고 아하. 네, 이렇게 활동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람은 이제 야인으로서 그런 이제 사회이사도 하고 총장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했던 사람인데 네, 여기서 어떻게 나온지 알겠다. 농협대 총장을 했어요. 최상무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다. 농협대에 소병철 전 의원,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소병철 이 사람이 법무부 차관도 했는데 소병철 씨가 농협대 교수를 오래 했었어요. 연결해서 예, 이게 보니까 연결이네. 야, 이거 검사들끼리 끼리끼리 해먹은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 실제로 어쨌든 최상목이 이 기재부에서 총리를 그러니까 부총리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 검사들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삼성물산 수사했던 검사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아마 받았겠죠. 이 사람이 참 괜찮다 이러면서 그걸 또 언론에 그게 또 이제 보도가 됐어요. 다음에 그런 줄도 보면은. 몰라 애들은. 네. 사실 그런 관계가 상당히 부끄러운 관계야 정상인데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자, 이 내용이 여기 있네요. 네. 최고난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인 생활을 하다가 윤석열이 당선된 뒤에 인수위원회 간사로 발탁이 되고 검찰 수사 때 그를 눈여겨본 후배 검사들이 윤석열에게 그를 추천한 것으로 안다. 와, 짜증난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눈여겨보았다. 네. 자, 검찰 수사 때 그를 눈여겨본 후배 검사들이 그를 추천한 것으로 안다. 아니, 그러니까 뭐야? 말 그대로 피의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피의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내 말 잘 들은 피의자니까, 한 자리 준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부총리, 심지어 밥도 사주고 그때 같이 밥 먹었던 게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그러면 이 사람도 네. 내란에 개입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는데요? 못하죠. 사실 밥 그런 먹을 때 같이 자 먹었으면 윤석열이 밥 같이 먹은 사람하고는 또 상당히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거든. 원래 밥하고 상당히 술과 상당히 관련이 네, 많은 많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리고 절대 밥만 안 먹어요. 항상 술이 곁들이죠. 네. 소주 2병은 본인은 소주 2병 마셔요. 반주로. 그래서 점심시간이 한 3시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예. 네.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라 이 정도 되면은 내란죄에 관련이 좀 있겠는데.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최상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불법 계엄 나오고 나서 최상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그때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 예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좀 묻혀 있었던 건데 이 최상목이 어쨌든 그 윤석열이 처음에 10시 32분에 어쨌든 그 계엄 선포하기 전에 불법 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열었을 때에 최상목에게는 이제 임무를 문건 줬구나. 쪽지를 줬습니다. 국회 운영비 끊어라. 그다음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 계엄 때 어쨌든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라. 쪽지를 줬다고 하고요. 근데 자기는 그 쪽지를 확인할 새도 없이 자기는 불법 계엄이다. 이거 계엄 안 된다. 반대를 하면서 그 쪽지를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줬다고 그래요. 부하 직원한테 줬다고? 네, 그러니까 잘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부하 직원에게 줬고 나중에 그걸 검찰에 제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검찰 야 이번에도 불고 튀려고 그러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실제로 계엄 예비비나 뭐 국회 운영비 끊어라 이런 지시들을 이제 받았다고는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시 이후에 F4 회의를 엽니다. F4 그래서 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파이낸셜. 네네네. 그렇게 해서 열죠. 근데 그게 선포가 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돈을 풀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들을 이제 12시 44분. 그러니까 12월 4일 밤 되게 12시 빨리 44분. 나왔어요. 네. 거의 지시를 받고 나서 아마 바로 회의를 열었고 바로 회의를 열어서 1시간 정도 있은 다음에 발표를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불법 계엄 해제 투표는 1시 3분에 이루어졌거든요. 표결이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진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의 말대로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좀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눈치 빠른 관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항상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해요.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 그래서 꼭 자기가 반대했다는 흔적을 남겨두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네. 그 뒤에 과정을 보면은 계엄에 협조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이 금융 통화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열었다. 더군다나 계엄 선포 직후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발표를 할 때까지 그렇다면은 그게 그렇게 후다다닥 된다면 어느 정도 안건이 마련돼 있고 계획이 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회의에서 거의 별로 많은 얘기도 안 나눠보고 그냥 통과시켜야지 그 시간대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계엄군도 왜 한국은행 가가지고 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 F4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문건만 간단하게 공개하면 그러니까 되는 건데 지금 하다못해 쪽지라도 좀 남겨놔라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자료가 없다라고 또 잡아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지면 또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네, 뒤지면 또 나오고 대한민국의 이 컴퓨터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하드디스크를 뒤지면 그렇죠. 네. 네, 검찰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아마 이거를 그냥 대충 넘기려고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또 털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이게 최상목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정황상 당연히 보이는 부분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반대를 할 것이냐. 어쨌든 내란에 연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란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상황이 될 네, 수도 있잖아요.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성향을 보면 박근혜 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빨리 털 건 털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향상. 네. 어쨌든 본인 선에서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려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든지 아니면 빨리 잘못을 불어버리고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또 안종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한 것처럼 윤석열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건 열긴 열었는데 뭐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잡아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F4 회의의 핵심은 이복현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검사끼리 통하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이게 글쎄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최상목이 어느 쪽에 쓸 것이냐는 누가 분위기를 장악하느냐. 누가 이 분위기를 주도권을 잡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 쪽으로 그냥 끌려올 거고 맞아요. 시민들이 주도권을 놓친다. 민주진보 진영이 끌려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또 한덕수처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우리가 덕수도 그렇고 상목이도 그렇고 시민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한덕수라는 선례를 받고 자기가 어쨌든 선배잖아요. 어쨌든 선배가 저렇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고 원래는 탄핵 안 된다. 한덕수 탄핵을 반대했다가 또 갑자기 또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니까 열심히 또 한덕수 탄핵 안 된다고 한덕수 탄핵 되면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래놓고서는 몇 시간 만에 얼굴 싹 바꾸고 지가 그 권한대행 하고 있어요 또. 기재부에서 실제로 그 본인에 대한 그 권한대행을 어떻게 부를지 그 직함을 미리 속보로 이렇게 언론들한테 뿌렸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고. 뭐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말았는데 뭐 이제 기재부 장관 뭐 권한대행 부총리 뭐 이런 거를 어쨌든 잘 정리해서 직함을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하고 공표를 했어요. 또라이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기다렸네. 자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이거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 보니까 한덕수 반대하더니. 저기 탄핵하기 네. 직전에 막 뭐 반대한다는 둥 우리는 마치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은 자기도 그만둘 것처럼 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럼 그만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다 그만둔다는 얘기인데 그 속보로 바로 그렇게 또 그런데 자기 직함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오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하고서 바로 그 NSC 회의 열어가지고 뭐 할 건 다 했어요 이 사람이. 그 NSC 회의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가 군 통수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합참의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육해공군 작전사령관한테 전화를 건다든지 이게 내가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걸 상징적인 해주는 그런 표시인데 그걸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국정운영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담화도 짧게 발표하고. 안 시켰으면 울었겠다. 그러니까 덥석 받은 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좀 그렇죠. 권력욕이 좀 있네. 네, 좀 살짝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본인도 걸려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최상목한테 압박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완전히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럼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 다음에 내란 특검법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내란 상설 특검에 있는 후보자 추천 의뢰하는 거랑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있잖아요. 그 역할들만 하고 이제 빠지게끔 민주당에서 뭐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박근혜 때 했던 걸 보면은 이렇게 좀, 네, 좀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그 불법 계엄 선포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 기재부 공무원들 그 앞에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반대를 했고 어쩌고 네, 저쩌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이제 국민밖에 없다. 국민만 보고 간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가짜나서 진짜.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좀 그릇이 네, 이렇게 크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잘만 구슬리면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어쨌든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 그 공무원들 자체가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분위기가 잘못했다가 내란 세력에 붙었다가 내 영원히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공무원 생활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잖아요. 옛날 구 정권이 아니라. 그렇죠. 완전 예. 내란 세력에 역정이잖아요. 역정. 심지어 민주당에서 지금 그렇게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서 그러니까.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적들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역적들한테 협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네, 나중에 삼족을 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이 딴짓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심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지금 헌재를 압박하듯이 최상목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그 최상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집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최상목이 좀 불안해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뜻에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아들, 생각이 딸들 듭니다. 좀 살펴볼까요? 아, 진짜 요즘 같아서는 네. 이렇게 신상 까는 게 최고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제 최상목도 날아가면 진짜 이제 답이 없어요. 그 본인이 어쨌든 국정 안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 건 결국 그렇죠. 이 내란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최상목까지 날아가면은 이제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되게 심각해지게 돼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순서가 되려면 이제 민주당이 협조를 얻어서 장관을 추가로 임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국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뜻대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최상목이 모든 것을 지금 떠넘긴 한덕수가 떠넘긴 그 짐들을 지금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그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좀 열심히 해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이인혜 기자 바쁘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좀 독감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좀 광화문 집회 다시 나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현장에서 또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